평균 이하들의 발전 로그. 평월 팟캐스트 에피소드 넘버 22. 하루가 저기 지났나요? 아니죠. 저기 새벽에 몇 시간 지났습니다. 한 6시간 8시간 정도 지났겠네. 한 5시간 자고 지금 집에서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지금 나와가지고 다시 촬영을 시작하네요. 강행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짧게 끝낼 줄 알았는데 절대 이 책 자체가 이 깊이가 짧게 끝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인성의 종류와 다 이제 깊이 중요성이 다 달라서 깜짝 놀랐고 다시 검하면서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이 저번 시간에 네가 이거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예를 들면은 이거는 하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전반적인 이제 그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인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주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법론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맞아요. 이제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정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학자인 그 메슈스 박사님께서 같이 정의를 이제 해가지고 또 거기에 이제 실전 이론까지 이제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욕심을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사람은 몸과 마음이 두 가지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몸이 아팠을 때 이 책이 어떤 비유를 좀 들면 팔 수술, 뇌 수술, 눈 수술, 암 수술, 폐 수술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인성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 친절 수술, 배려심 수술, 회복 탄력성 수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술, 우울증 수술 이게 있습니다. 다 여기 책 안에. 다 있어서 이 수술을 다 다루다 보니까 그렇지. 처음엔 뇌 수술 하나 오케이 다루는 건가 딱 했다가 이제 하다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어제 네가 이제 팟캐스트 촬영 전에 그 조금 이거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조던 피터슨 박사님 거보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스타일에 따라서 깊이 들어가는 깊이에 따라서 난 더 길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가 그 물 만나 물고기처럼 이제 깊이 있게 다뤄주니까 정밀 외과 수술 나한테 지금 수술하는 중이라 거의 MRI 촬영을 하더라고 어제 보니까. 그래서 네. 일단 근데 어쨌든 그만큼 이 책이 너무 좋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 책을 뭐 우리 같은 이제 평균 이하가 커버를 하기 때문에 잘 못 다루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책을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리스너분들께서 저희의 팟캐스트 듣고 한 분이라도 이 책을 구매하신다면은 나는 그걸로 성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근데 이제 리스너분들의 이고나 자아가 애초에 완성형이었다. 별로 정신적으로 아픈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랑 다르니까. 왜 이렇게 친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는 거야? 이 정도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다 알고 그렇지. 계시는데 구태연하게 우리가 이제 그냥 왜 알고 있는 얘기를 또 하지? 그거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 얘들 상식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실 수도 있어. 그러면 시력이 2.5인데 자꾸 백내장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이하에서 수술할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지. 짚고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지루하시면 그냥 뛰세요. 뛰고 부족한 자아만 찾아서 수술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맞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수술은 실내 수술이죠. 네, 실내부터 한번 집도를 집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그 실내 명언까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페이지 127페이지입니다. 신뢰, 집단의 분위기. 리더가 훌륭한 이유는 옳기 때문이 아니라 배우고 믿으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됐다. 스탠리 맥크리스터.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가 지난 이제 팟캐스트 18이었나 그때 뭐 겸손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겸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배워야 된다고 했었잖아. 자의식을 낮추고 배우기 위해서라도 겸손해야 된다고 했었잖아. 개방성. 그렇지. 개방성과도 이어지고 그거와도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그 명언이잖아. 이제 이분은 내가 검색해봤는데 넷플릭스 영화에 워머신이라고 본 적 있어?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다시 한번 뭐? 넷플릭스 영화 중에 워머신이라고. 브래드 피트가 그 사성 장군을 역할을 한 그 실존 인물이 스탠리 맥크리스털 장군님이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근데 좀 그 영화는 풍자 영화였잖아. 좀 미국의 전쟁의 실태를 다룬. 근데 나는 그 영화를 다루면서 좀 그 풍자는 부분도 느끼긴 느꼈지만 나는 오히려 그 스탠리 맥크리스털 장군의 당시 난 고뇌도 많이 느꼈거든 사실. 그 리더로서 이 주어진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스타일의 차이는 개개인적으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스타일 자기네 스타일을 살려서 그 임무를 완수하려고 하는데 또 잘 안 되고 뭐 그 이제 나는 그 영화 너무 감명 깊어 한 3번 정도 봤어 사실. 너무 감명 깊게 봤어 그 영화를. 그래서 근데 이제 검색해 보니까 스탠리 맥크리스털 장군이 그 워머신은 실제 실존 인물이시지. 그래가지고 2009년에 아프가니스탄 사령원까지 지내신. 근데 이분이 디스플린의 어떻게 보면은 미군들 사이에서는 디스플린의 상징적인 분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도 아침에 조금 뛰는 장면이 나오는데 매일 아침 17km를 뛰신대. 대단한 사람의 공통점들을 아침에 뛴다. 17km를 뛰시는데 1일 1식이야. 저녁만 드신대. 근데 그 저녁을 드시는데 그 저녁을 드시는 이유가 열심히 한 날은 나에게 보상 나는 저녁 정도는 먹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녁을 드시고 업무 중에는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그냥 입이 심심하니까 이렇게 액체 음료를 근데 프레첼 정도만 드시고 저녁만 1일 1식으로 하신다고 하죠. 스트릭한 디스플린의 전형적인 거기서 이제 그 철두철미한 스타일 조금 이렇게 강직한 스타일로 이제 그 사성장군까지 사령관까지 어쨌든 끝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유감스러운 끝을 맞이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나는 그건 그거대로 이제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 저는 이제 벌컵 중이라 1일 사식이어가지고 힘듭니다. 그렇지. 건강 해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야. 아니에요. 그 벌컵 중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칼로리 계산을 해서 먹어야 되니까 벌컵 중에는 그러니까 그 칼로리 계산도 하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벌컵 하면은 이제 네가 나중에 이제 그 커팅을 할 때는 또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거든. 그건 또 나중에 차차 이제 형이랑 얘기를 하면서 한번 플랜 짜보자고.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신뢰란 무엇인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란 둘이나 그 이상의 개인 사이의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리라 예상을 특징으로 하는 관계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신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예측 가능성. 관계를 맺을 각 개인이 일관된 방식으로 행동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사라지면 신뢰도 증발해버린다. 남편을 속이는 아내나 아내를 속이는 남편은 단 한 차례라 하더라도 다시는 신뢰받지 못한다. 무서운 거죠. 두 번은 없습니다. 둘째, 신뢰는 위험을 내포한다. 우리는 자신이 믿은 사람이 옳은 일을 하리라 예상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가 뒤따를 수 있다. 경찰관은 자기 파트너가 자신이 차량을 수색하는 동안에는 뒤에서 엄호해주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파트너가 보호해주지 못하면 용의자는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도망가 버립니다. 신뢰의 위반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 밑에 조금만 더 읽어주세요. 한 문단만 더. 신뢰는 군사활동이나 치안처럼 위험한 환경에서 특히나 중요하다. 이런 환경에서 신뢰를 알고 이해하는 일은 더 나은 군인과 경찰관을 교육하고 훈련,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 신뢰가 그 밖에 다른 환경에서 작동하는 방식 또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군대에서 예를 들면은 그 수신호랑 암구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예를 들면 암구어는 그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바뀌는 시스템이잖아.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은 내가 네 신뢰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네가 암구어를 대. 근데 그 이제 이 암구어가 맞는 암구어인지 틀린 암구어인지를 생각하면 안 되잖아, 솔직히. 그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또 특히 아니면 수신호 같은 거. 예를 들면은 뭐 경찰관 분들도 이렇게 이제 범인들을 제압할 때 이렇게 수신호를 주고 받으실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전부 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를 이제 신뢰가 없으면 이런 수신호도 주고 받을 수가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이런 급박한 환경에서 이제 특히 위험한 이런 환경에서 신뢰는 더욱 더 빛을 발휘한다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니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깨끗하라는 오른쪽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수인의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꽤 컸다. 그는 지휘관에 대한 병사들의 신뢰가 지닌 핵심 요소 3가지를 찾아냈다. 수인이는 이 요소에 신뢰의 3C라는 이름을 붙였다. 신뢰의 세 요소란 능력, 인성, 배려이다. 신뢰받는 지휘관은 자기 병사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지휘관들은 부하들에게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자신이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무능함은 병사들의 불필요한 사망이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 C인 인성 또한 신뢰라는 결속에 꼭 필요하다. 육군은 인성의 핵심이라 생각하는 기본 가치 7개를 채택했다. 신의 의무, 존중, 이타적 행위, 명예, 진실성, 용기다. 수백 년간의 군 경험과 문화에서 비롯된 이 가치들은 앞에서 논했던 배짱, 두뇌, 마음의 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밑으로 좀 내려가서. 여기선 제가 조금만 오케이.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리더는 어차피 신뢰를 받는 지휘관이어야 하고 리더여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3C, 그러니까 3가지 C, 첫 번째 컴피턴스, 그리고 능력입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캐릭터, 인성, 세 번째 caring, 배려. 그러니까 이 3가지 C인데 3C인데 3가지가 고루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리더의 조건이다. 3C를 계속 명심하면 되는데 여기 바로 나오는 내용이 스윈이는 능력이 신뢰를 갖게 하는 필요 조건이긴 하나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전 이 말을 딱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 뛰어난 관리자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나 뛰어난 팀장이야. 난 괜찮은 리더야. 라고 할 때 이게 덕장 용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지장도 있거든. 나는 그렇지. 지략이 좋아서 성과를 항상 내. 예. 그래서 그 사람과 팀만 되기만 하면 그 사람 성과가 항상 인정받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러면 충분 조건이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그거는 그냥 한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능력은 좋다야.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능력은 오케이 인정받았죠. 근데 두 가지 인성과 배려가 남았어요. 뒷자리 회식 때 저기 성과 없는 새끼 부르지 마. 너는 저기 옆에 앉아서 차돌박이 시켜. 우리만 이게 한우 먹을 거야. 차돌박이도 땡큐인데. 어쨌든 한우.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뭐 인성이 없을 수 있고 뭐 두 번째는 배려가 없는 거지 그거는. 그죠. 배려도 없고 인성도 없는 거고 배려 조금 이제 능력치가 처지는 분들 계시거든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형님이 나보다 좋은 능력치가 있어. 그럼 나는 당연히 형보다 좀 떨어질 거 아니야. 상대적이잖아 능력이라는 거는. 근데 이거를 능력치가 좋은 사람만 계속 주구장창 퍼주는 거야. 배려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과 좋아인데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는 않아. 그 저 사람과는 신뢰가 없어 나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직장에서 유행하는 거죠. 막 별로 안 친한 것 같은 사람이 가깝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경조사에 메시지를 보내요. 와 난감하겠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고민 막 이런 게 보면 애매한 2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한 친구가 온 그 뭐 장모님의 그 뭐 상을 당했는데 가야 하나요? 막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거리가 근처인데 가야 하나요? 그럼 얼마를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신뢰가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렇지. 이 3가지가 배합되면 묻지도 않고 당연히 걔는 올 거야. 내가 가도 걔는 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신뢰란 둘이나 그 이상의 개인 사이의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리라는 예상을 특징하는 관계이다. 예상이 안 가는 거잖아 그 관계는. 그러니까 그 신뢰가 없는 관계지 사실. 사실 밥 먹으러 갈래? 직장에서 밥은 내가 살게. 속으로 커피는 네가 사겠지. 뭐 그런 것도 이제 신뢰가 있어요. 뭐 좀 너무 이제 세속적인 물질적인 그 얘기이긴 한데 맞아. 근데 그런 거 어떻게 보면은 암묵적인. 그래도 밥 먹는 사람이랑만 먹잖아 항상.
어제 내가 샀으니까 오늘은 얘가 사겠지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예측하지 못한 저 사람과 밥을 먹자고 했다가는 갑자기 어제도 샀는데 오늘도 사게 되는 사람. 농담이고요. 아무튼 세 번째 요소. 자, 스위니의 3시 이론에서 신뢰의 세 번째 요소는 병사들의 복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배려이다. 배려는 개인들의 변덕에 맹목적으로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 병사들이 올바른 일에 헌신하도록 명확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배려하는 리더는 공감 능력을 보여주며 자기 병사들과 위험을 공유하고 위협적인 난관 앞에서 병사들과 함께한다. 부하의 사망 같은 극한의 경우 배려하는 리더는 작전 중에 사망한 병사가 최대한 존중을 받도록 그가 남긴 물건을 모아 집으로 보내며 병사의 가족을 지원하고 위로하는 조치를 꼭 실행한다. 스위니 3씨는 각각이 신뢰에 필요하지만 그 어떤 것도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 점을 강조한다. 아까 전에 성우가 강조해 주셨죠. 자, 능력과 인성과 배려의 모범을 보인 장교와 선임 부사관들이 지도하는 부대에 배정받은 병사들은 최종적으로 더 큰 실적을 냈다. 사기가 높았고 병사들은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는 의지를 더 발휘했다. 이거는 무슨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사회에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밸런스에 그것도. 아니 뭐 오케이 능력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뭐 능력이 높으면 다른 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세 개 다 높으면 좋지만 근데 인성만 너무 높아도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데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맞아. 진짜 착하긴 한데 인성은 좋은데 능력이 없다. 뭐 좋은 사람인데 그런 것처럼 정말 리더십이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고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또 이게 우리가 계속 이제 수행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려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배려 섬세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3C를 이제 달았잖아. 네. 근데 이제 135페이지에 플러스 1이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뢰 구축의 또 다른 퍼즐 소통. 신뢰의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소통이다. 소통은 네 번째 C라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소통은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수 선결 요건이다. 효과적인 소통은 일방적이지 않다. 모든 유형의 보람있고 지속적인 관계는 정기적이고 솔직한 소통에 달려있다. 결혼의 성공 여부는 배우자 두 사람의 소통에 달려있다. 배우자들은 서로 소통해야 하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조금 밑에 조직 환경에서는 수평적인 소통에다 수직적인 소통도 중요하다. 요즘 수평만 너무 강조하는 시대이지만 수평적인 소통 강조하잖아. 근데 난 이 부분도 조금 재밌게 읽었거든. 노동자들은 동료들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과 상관인 관리자들과도 소통해야 한다. 특히 위험이 높은 직종에서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위험한 직종에서는 팀원들 간의 언어 상호작용이 명확하고 시의적절해야 한다. 아까 전에 내가 예를 들어 수신호, 예를 들면 암고 이런 것들 엄청 중요하잖아. 잠깐 틀려버리면 그냥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인 경찰 현장을 보면 경찰관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서로 또는 용의자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덜 적극적인 직무 환경에서는 문서로 소통하여 직원들이 직무를 실행하기 위한 공통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쥐덫 훈련이라는 팀워크 활동이 있다. 이 훈련에서 한 사람은 눈을 가린 채 여기저기 설치해놓은 쥐덫들의 쥐레밭을 헤쳐나가야 한다.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방편이라고는 팀원들이 말로 하는 지시 내용뿐이다. 명령이 잘못되거나 명령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지 눈을 가린 팀원은 잘 알고 있다. 그는 자기 팀원의 소통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명령이 완벽할 경우 안전하고 고통 없이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 쥐덫 훈련의 목적은 신뢰 구축을 위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딱 비슷한 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그 제일 유명한 게 노량이라는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님께서 실제 기록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적군이 너무 많으니까 다 도망간 거야. 안 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실제 그 영화에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실화인지 모르겠는데 각색한 걸 수도 있고. 좀 오래전에 봐가지고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해줘. 그 이순신 장군 당연히 와줄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쟤네들 올 거다, 움직일 거다. 근데 끝까지 안 움직이다가 이순신 장군이 혼자 이제 포화를 맞는 거지. 나 기억난다. 버티다가 배에서. 배에서. 근데 너무 일본이 압도적이니까 저거를 못 이기겠다라는 싶으니까 선뜻 이제 못 가는 거죠. 거기까지 위치로. 솔선수범 하신 거지. 그렇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혼자 능력으로, 그렇지. 그리고 인성으로 희생하겠다는 정신.
그리고 배려로 내가 가장 앞에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시니까 신뢰가 구축이 돼버리고 옆에 있던 이제 부하들이 뒤늦게 와서 합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에서. 기억나요. 딱 그게 머릿속에.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다. 근데 제가 어제 비유를 들어서 한 가지의 인성만 딱 떨어져도 인격이나 인성적으로 약간 리더십이 팍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뢰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기억나세요? 너무 위대해 유신 장군이. 근데 지나가는 꼬맹이 뺨을 딱 때리고 간단 말이야. 기억납니다. 예를 들었잖아. 근데 내가 지금 또 오늘 대답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순이 장군님은 그런 인성이 존재하지 않아. 확률상. 이런 게 다른 요소가 완벽한데 굳이 이렇게 뺨을 때릴 정도의 인성을 가지고 있을 레벨이 아니라는 거지. 인성 실패가 없는 거지. 그렇지. 생각해 보니 갑자기.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아마. 근데 그렇게 되면 깨진다는 비유를 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보니까. 오케이. 그럼 넘어가시죠. 여기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네. 이 앞에서는 이제 그 146페이지까지는 이 앞에서는 이제 조직이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나쁜 예가 이제 쫙 나오는데 뭐 다 읽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살면서 많이 느끼고 많이 봅니다. 뭐 그렇죠. 그건 주위에서도 많죠. 서로 대화 없어지고 서로 밥 몰래 먹으러 가고. 왜? 서로가 이제 그리고 이제 서로가 흉을 보고 외면하는 거지. 그러니까 외면하고 제 위기 처했는데 내가 대신해 준다라고 말 안 하고. 오케이. 근데 이게 이게 조직이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은 뭐 기부 펀딩 사이트에서 이제 그 기부를 받아서 돈을 착복한 사례 아니면은 가톨릭 교회 신부가 아동 성학대를 해서 가톨릭 그 종교 전체가 위기에 빠졌던 것들.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대표자라는 의식이 없고 정말 그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 그 조직과 개인 모두 그러니까 개인만 신뢰를 쌓아서 안 되고 조직만 신뢰를 쌓아서 안 되고 그 조직에 들어가 있는 개인과 그 조직을 관리하는 조직의 운영자들 모두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요 다음 이제 신뢰받는 리더십을 쌓는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시죠. 신뢰받는 리더십을 쌓는 방법. 그러니까 리더십인데 신뢰를 받고 싶으신 분이 이걸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자나 경영자들을 비롯한 리더는 자신이 3C 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평가해보고 자신이 이끄는 팀과 조직 내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졸업 직후 소대의 지휘관이 되어 미국 육군의 장교로서 임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아는 웨스트포인트 사관생도에게 앞으로 닥칠 임관이 얼마나 겁나는 일인지 한번 상상해보라. 소대의 지휘관은 약 30명의 병사를 통솔한다. 소대에는 경험 많고 노련한 중사나 분대장급 하사, 병장 등 부사관들이 있다. 소대 지휘관은 소대원들을 훈련시키고 전투 및 다른 임무를 준비할 책임을 맡는다. 소대의 하사관급은 육군 경력이 10년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어서 경력 대부분은 전투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2병이나 1병, 4병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그분이 이제 소위가 사실상 그 소대에서 가장 짬이 안 되는 네, 구성원이다. 저희도 그 시절을 겪었죠. 그래서 뭐라고 했지? 소위를 뭐라고 하지? 소등병?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위를 제일 소위가 계급은 높지만 소등병이라고 이제 이등병이랑 소위를 합친 거야? 그렇죠. 그런 그 좀 이렇게 그렇게 조금 이렇게 비하해서 부르는 그런 그 소등병. 명칭이 있었던 것 같아. 우리 때도. 그래서 졸업 더 갈까요? 조금만 더 가죠. 졸업과 임관이 다가올수록 어렴풋이 다가오는 막중한 책임감이 생도의 마감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한다. 이제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나전 나가야 되는데 소대원들이 생판 모르는데 내가 담임 선생님처럼 약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 두려움 반 어떻게 보면은 기대 반이지. 근데 얘네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지.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지. 그래서 이 책을 쓴 캐슬런과 매슈스도 다른 교육자들처럼 생도들이 미래에 맞닥뜨리게 될 일을 대비하는 멘토 역할을 상당 시간 동안 이제 할애를 했다. 이 부분이 난 좋더라고. 멘토링에서는 3C 다시 한번 3C는 이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시 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3C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인성, 배려. 세 번째 배려, caring 배려. 3C에 관해 이야기하고 새로 임관한 소위들이 3C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한다. 더? 이거까지만. 졸업 전 몇 달 동안 웨스트 포인트에서는 이제 졸업 전이죠. 이제 임관 곧 직전. 졸업반 4학년들의 멘토링을 위해서 지금 작전하고 있는 1년 선배들
소위들과 부사관들을 학교를 초청한다. 초청받은 이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명령을 받아들이는지 전하고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생도들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열심히 흡수한다. 노련한 현장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까? 대부분 능력, 인성, 배려에 대한 것이다. 야, 이게 있어요. 이거 우리 해봤잖아. 저희가 이제 야전 나가야 되는데 막연하고 후배들은 아주 저희가 공포스럽게 굶주림을 했지만 막상 이제 후배들이 아니라 이제는 소대원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기죠. 진짜 막연해요. 소대원 중에 깡패 같은 애 있으면 어떡하지? 그렇지. 말 진짜 안 듣는 놈 있으면 어떡하지? 막 경례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 나 혼내야 되나 걔를? 막 다양한 막연한 걱정을 하잖아.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이제 근데 우리가 딱 이제 모아놓고 그때 이제 훈육관 그때 이제 단장님께서 선배를 불렀습니다. 기억나세요? 우리 학군단 거기 강당으로 불러서 실제 야전 뛰고 있는 선배들이 와서 우리 얘기해줬잖아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 맞아. 근데 진짜 1년 차인데도 엄청 우러러. 그렇지. 대단해 보이지. 대단해. 와 이러면서 야전 뛰고 있으신 선배님이다. 어떤 기분일까? 와 진짜 소대원들을 지휘하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그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선망의 대상이지.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애들 혼낸 적 있으세요? 아 그래? 애들한테 무섭게 해본 적 있으세요? 당연히 있지. 대단하시다. 맞습니다. 자 뒤로 조금 넘어가서 149페이지의 중간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방금 여기 앞에 한 가지 중요한 거 잠깐만 짧게 해도 돼요? 오케이. 그 1년 선배를 부른 것뿐만 아니라 부사관도 불렀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진짜 근데 좋은 것 같아. 근데 제가 이건 야전 부대에서 했거든요. 행사를 사단에서 사단 주관 하에 부사관들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어요. 짬이 높으신 부사관들과 우리 소위니까 실제로 여기서 3시에 대해서 다뤘었어요. 네. 그래? 그런 식으로 23사단에서 바뀌면 안 되나? 37사단, 65사단, 89사단 헷갈리죠? 자 농담이고 부사관들이랑 모여서 진짜 어떤 대화를 가장 거기서 많이 했냐면 배려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배려. 이런 거였던 것 같아. 이게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줘. 논란이 있어요. 부사관들 도대체 하사한테는 반말해도 되나? 중사한테부터 존칭해야 되나? 상사부터는 맞아. 완전 모셔야 되나? 막 이런 주임 원사는 뭐 그러면 아버지 뻘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계급은 또 우리가 높고. 계급 높고 하니까 맞아. 그런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사관들이 이제 대화를 하다가 도달하게 된 건 배려에 대해서 얘기를 했구나. 소대장님들이 당연히 이제 경례 뭐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반말하셔도 됩니다. 그 부사관께서 그렇게 하셨어. 당연히 반말하셔도 되죠. 다만 이제 조금 어떻게 배려를 저희 또 경력이 더 있고 나이가 좀 더 먼저 입사한 군 선배로서는 대우를 그치. 조금 선배님들이지. 병사들 앞에서는 조금 대우를 해주시는 게 아마 소대 장님들을 걱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아. 왜냐면은 이 익스트림 오너십의 관점에서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결국에는 Y는 소대를 전장에 나가가지고 기능할 수 있게끔 이기는 부대로 만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팀워크를 위해서는 또 배려가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돼 있네. 개방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교육받은 대로 어떻게 보면 선배님들이 뭐 1년 선배, 2년 선배들이 이렇게 노하우를 가르쳐 준 대로 전수한 대로 그냥 생각해 봤다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배려해 주고 서로 존중해 주는 게. 맞아. 우리 막 책을 읽고 가고 야전 경험이 없는데 그분들은 진짜 찐으로 철조망 나르고 그렇지. 모든 지식이 배어 있는데 그렇지. 굳이 자의식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거기서 굳이 그 개방성을 닫아버린 다음에 자의식을 배울 수 닫아버리고 있는 좋은 기회인데 선생님인데 다 됐어. 이제부터 내가 통솔한다. 그동안 10년 동안 해오던 방식을 다 이제 제게 16mm 나오잖아. 간격 다시 세팅해. 이제 안 봐도 뻔한 군 생활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지. 유돌이 이제 없는. 자 넘어가시죠. 149페이지. 빠르게 신뢰 쌓기. 저는 이거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빠르게 신뢰를 쌓으려면은
빈번한 직무 이동에 부작용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군인들은 이제 그 직무 이동이 많으시죠. 특히 장교분들은 이제 여기 미국에 가서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랑 또 그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몇 개월 한 번씩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이제 숙명이기 때문에 빈번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쌓은 것인가.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측면에 빈번한 직무 이동에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 군의 구성원들은 잘하는 일은 많은데 탁월하지는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특정 직위에서 유능감과 편안함을 느낄 무렵 다시 전근을 가거나 직무가 바뀌기 때문이다. 새로운 부임지로 가면 다시 초보자나 마찬가지가 된다.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유능하고 노련한 지휘관이 떠나는 것이 스트레스다. 이들은 새로 부임하는 지휘관에게 적응 훈련을 제공해야 하고 새로운 직무 방식에 익숙해져야 한다. 일반 병사들은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새로운 직무를 맡게 되지만 그렇다 해도 부대를 옮기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기까지 적응과 통합의 시기를 또 겪어야 한다. 때로는 형편없는 상관이 유능한 상관으로 교체된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지휘관이나 부하 모두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군은 지휘관과 인력을 교체하는 과도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 놓았다. 군사 심리학자 폴 레스터는 속성 신뢰라는 개념을 이야기한다. 군대의 표창장과 훈장은 모범적인 성과를 낸 구성원을 치하하고 영예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군 구성원의 직무 이력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표창장과 훈장을 보면 새로 부임한 지휘관이 레인저 스쿨을 졸업했는지 혹독한 특수훈련 과정으로 유명한 이제 미 육군의 훈련 과정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유격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전투에 복무했는지 전에 엘리트 부대에 있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군에는 또한 직무의 조직 비전을 명시적으로 담은 규칙이 있기 때문에 새로 부임한 지휘관과 근무지를 옮긴 병사들은 이러한 규칙을 통해 새로운 직무에 더 신속히 적응할 수 있게 된다. 속성 신뢰는 비단 군의 일만 아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이제 사회에서도 이게 똑같은 거라 적용된다는 똑같아요. 말입니다. 네.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민간 조직도 인사 교체로 인해 비슷한 난관을 겪는다. 신임 교장이나 새로 고용된 경영자는 군복을 입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이제 교장이나 경영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팀장님 바뀌는 거 그 수두룩백백하죠. 허다하게 이제 팀장이 바뀌는 팀도 있습니다. 속성 신뢰가 필요할 수 있다. 조직은 새로운 리더를 올바르게 소개해 신속하게 신뢰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신임 리더들은 삶씨를 신속하게 드러내 보이고 자신이 매일 만나게 될 조직 구성원들을 알아가면서 신뢰를 촉진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능력치를 보여주는 이런 이력 같은 것도 좋고 그리고 삶씨를 계속 인지하면서 행동을 하면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인성이죠 이것도 결국. 모든 게 다 인성의 힘. 맞아. 거기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까지. 삼시를 결국 예를 들면은 이게 뭐 네 번째 능력이라고 했지만 의사소통이 없으면은 예를 들면 능력이 좋아. 근데 어떤 면에서 능력이 좋아야 되는지는 의사소통 없이는 모르잖아. 예를 들면은 법률을 막 공부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님이 새로 왔어. 근데 이 팀장님이 요 쪽에는 이제 문외한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이제 뭐 인사계통에 있는 팀이 영업으로 오실 수 있는 이런 경우도 많잖아. 아니면 뭐 기술 직군에 있던 분이 영업으로 오시고. 근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인사적인 이런 능력은 있지만 예를 들면 영업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 근데 영업의 지식은 무턱대고 외울 수는 없잖아. 영업이 지식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위해서는 팀원들한테 의사소통을 통해서 영업을 잘하려면은 밑에 부하들한테 내가 이렇게 영업을 잘하려면은 어떤 능력을 쌓아야 될까? 개방성.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어본 다음에 팀장님 그러면은 그러니까 새로 오셨지만 팀장님이지만 자기가 더 많이 알잖아.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부사관 같이 이 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런 것들을 이제 읽어보시면은 뭐 책을 읽어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내 이제 규범을 읽어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 이 거래처는 뭐 이런 철강을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철강 회사에서 이 부장님은 여기에 뭐 프라이드를 갖고 계십니다. 이 철강 제품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은 그 부장님이 공부해가지고 그 회사에 영어 갔을 때 뭐 귀사의 이제 철강 제품 중에 이런 걸 제가 공부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럼 또 그런 쪽으로 이제 능력도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의사소통을 전제된 상태에서 이제 능력이 있는 거고 그쵸. 그다음에 또 그 이제 배려와 또 인성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역량을 이제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 사실 능력은 스펙에서 나올 수가 있을 확률이 높지만 근데 능력을 많이 못 하겠다. 그러면 뭐 세계 30을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인성과 배려를 같이 이제 등 운동과 가슴 운동을 동시에 하는 효율처럼 역능을 권해드립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특히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형님 잘하더라고 형님이. 그러니까 말버릇인데 이건. 이 팀이라는 거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내가 인성과 배려를 두 개를 취해버리겠다. 그럴 때 자, 이거 저렇고요, 이거 저렇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항상 말버릇 이렇게 하는 겁니다. 토론을 할 때, 방금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너무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거는 방금 공감을 한 거죠. 그렇지. 그럼 이거는 인성입니다. 공감해줄 인성. 그렇지. 내가 방금 이 사람한테 발휘했어. 그러고 그 다음에 내 의견이 채택돼 버린 거야. 그렇지. 심지어 상대방도 방금 공감해줬다라고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께 채택되더라도 덜 기분 나빠. 그렇지. 그 상태에서 상관한테 보고를 할 때 배려까지 취해버리는 거야. 근데요, 아까 전에 이렇게 좋은 의견도 사실은 있었어가지고 여기서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까지 챙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할 때는 진짜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팀이 이기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팀이 이기려고 하려면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 돌아간들 그게 문제가 될까? 조금 돌아가도 이 내 부하 또는 내 동료 또는 나의 그 이제 상관이 책임감을 갖고 자기 아이디어니까 더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로 한번 해보자. 그렇지. 조금 돌아갈 거 자기는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돌아갈 것 같지만 그냥 거기서 팀을 위해서 입을 다무는 거야. 네 아이디어도 그냥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지 마. 돌아가는 게 왜 나빠? 그 어차피 목적지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우린 승리를 하기 위해서 같이 팀을 짜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 실제로 이런 적 있어요. 뭐 여자친구랑 경험도 있지만 그 어떤 행위를 할 때 난 사실 답을 알아. 빠른 답. 끝까지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근데 그것도 하면 괜찮은 것 같아. 그래. 해. 그거야. 나는 다 알아. 더 힘들 거라는 걸. 그러다 갑자기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 배우잖아. 그래도.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옆에서 쓱 갑자기 싹 해버려. 내 방식으로. 그 옆에 깜짝 놀래 옆에서. 그러면 인정해줘 그 대신. 내가 왜냐면 배려해줘서 그렇게 하라고 했었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나를 이제 진짜 믿는 거지. 저렇게 하니까 정말 그렇긴 하네. 그러면 아니면 그때는 이제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잘 되는 방법 하면은 좋지 않을까?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뭐 할 때 의견이 있을 때. 이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시작이 안 되는, 스타트가 안 되는 거야. 니만 아는데 해봤다고. 그렇지. 나 해봤다고. 자의식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마음의 문을 아까 전에 개방성의 문을 개방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둘은 파국이 난 상태로 그래 한번 해봐. 그때부터는 이제 싸움이 되는 거지 이제. 그래. 팀이 아닌 거야 그때부터는. 팔짝 끼고 너 좀 잘 돼? 이제 알겠어? 이것과 그렇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다. 이게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있는 그 타사와 밖에 있는 적군과 밖에 있는 예를 들면은 범인과 싸우기 위해서 팀을 꾸려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지. 회사에서도 참 부하를 또 동생들 후배들 또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이걸 한번 좀 조심히 하셨으면은 어떨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니까. 스킬이야 스킬. 이건 진짜 그냥 진짜 예를 들면은 공식을 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어서 뭔가 대단한 거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면 이게 되네? 진짜 되네? 네가 장본인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 익스트림 오너십의 이 기술들을 써먹어보고 그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네 이러니까 네가 재미있어가지고 계속 써먹게 되잖아 사람들한테. 대신에 넌 입을 다문 채로. 근데 나 사실 이거 읽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렇게 거야. 하라 했다. 그래서 하는 거야라고 하는 거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지. 그래서 자 마지막 3시 다시 한번 caring 배려. 나 근데 순서를 이거 3시 이거 책에서 바꿨으면 좋겠어. 어떻게? 첫 번째가 능력이 아니야. 능력은 세 번째로. 첫 번째 배려부터 caring. 두 번째는 캐릭터, 인성. 이 두 가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은 그동안 쌓아올릴 때 능력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거꾸로 가야 된다. 인성 배려부터 간 다음에 능력을 보여주면 그거는 뭐 환장할 노릇이지. 그리고 능력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인성 배려랑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 능력이 없으면은 네가 저번에 그 이런 얘기했잖아. 뭐 그 이제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 고등학교 때 뭐 네 주위에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이랬는데 막 연세대가고 고려대가고 이랬다며.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겸손하다는 인성이 있는 거거든. 겸손, 개방성. 그렇지. 자기가 나는 더 열심히 디스플린 해야 돼.
자기 절제도 있잖아. 왜냐면은 디스플린이라는 그 항목이 딱 들어가 있잖아 그 친구한테. 왜냐면은 나는 겸손하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미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데도 그렇게 자신을 낮춤으로써 개방함으로써 자신을 진짜 용감하게 용기를 갖고 계속 공부를 해서 나아가는 거잖아. 어떻게 17살 때 그런 걸 깨달았지? 그러니까 그런 건 진짜 리스펙트지. 오케이,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고정이 대단한 놈. 151페이지. 불완전성으로 점철된 인간의 본성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른 책에서도 이제 공부를 했었죠. 역행자라는 책에서 공부를 했었죠. 변한 것은 우리가 온갖 형태의 정보에 접근하는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다는 것. 따라서 오보 접근성 역시 높아졌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공인들은 자기 생각을 드러내 말하지 않았고 합당한 생각이나 숙고를 하는 이들에게만 자신의 생각을 공개했다.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한 전 세계 누구와도 140자나 그 미만으로 이런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소셜 미디어 속 수많은 정보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의 알곡보다 쭉정이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쭉정이 같은 정보가 소셜 미디어에서 되풀이되면서 확산된다는 것이 댐프시 장군의 디지털 메아리 개념의 핵심이다. 주요 사회기관에서 신뢰를 지키려면 매일 폭풍처럼 쏟아지는 미디어 정보를 더 지혜롭고 깐깐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더들이 뉴스와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생산하는 내용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다. 책임지지 않는 메시지가 전송될 때 제2, 3의 여파가 파괴적일 수 있음을 리더들은 더 잘 인식해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메시지가 사회의 기관과 우리의 삶에 끼치는 악영향의 대가는 어마어마하므로 다른 방법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난 이 부분을 듣고 우리 팟캐스트도 진짜 책임감을 갖고 진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마지막입니다. 요거 읽고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신뢰는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다. 무엇이 신뢰를 만들고 파괴하는지 살피는 것은 가치 있는 작업이다. 군이라는 직업의 중요한 요소 한 가지는 신뢰에 대한 헌신이다. 군이라는 직업에서 우리는 책임감 있는 존재로 거듭나기를 선택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3C. 배려,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캐릭터, 인성. 나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신뢰는 리더십 중요해서 무엇이 신뢰를 만들고 파괴하는지 살피는 것이 가치 있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군이라는 직업의 중요한 요소는 한 가지는 신뢰에 대한 헌신이다. 헌신. 군이라는 직업에서 우리는 책임감 있는 존재로 거듭나기를 선택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와, 딱 있는 순간 안중근 의사님의 안중근 장군님의 미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딱 유목이 생각나더라고. 근데 그게 그 중대장님 오랫동안 그 카카오톡 알림말이었거든. 거기 그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으셨던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몸을 바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유목도 심지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형무소에서 쓰신 거래. 그것도 간수에게 전해준 거래. 간수가 뛰어난 기계로 정말 당당히 군인으로서 나는 군인이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잖아. 안중근 장군님께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간수조차도 매료된 거지. 일본인이지만 간수는 이 사람의 기계, 이 사람의 어떤 성품이 정말 인성이 너무 멋있는 거야. 팬이 된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쭉 간직하고 있었대. 그걸 가족들이 간직하다가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 반환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유목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는 거야. 보물로 있는 거야. 보물로. 어쨌든 그것이 이제 군이라는 직업의 중요한 요소 한 가지는 신뢰에 대한 헌신이다라는 게 갑자기 그 중대장님이랑 이제 군 시절에 있던 이제 시절들이 떠오르더라고 나는. 맞아. 마지막으로 마지막 커버합니까? 신뢰는 이제 155페이지입니다. 네네. 아래 세 번째인데 복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여기 앞에 좀 보시면 네네네. 신뢰는 아예 복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맞는 말이죠. 신뢰는 사람들 사이의 크고 작은 상호작용에서 핵심적인 자극제다. 신뢰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기르고 보물처럼 귀하게 아껴야 한다. 보물처럼 귀하게 아껴야 한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예.
다음 이렇게 해서 와 이제 반이 끝났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다 돼가고 있고 45분 지나고 있고 아, 네. 실내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책이 크게 두 파트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성공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인성의 힘, 그러니까 인성의 종류와 역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성을 이제 이해하는 이 전반부였고요. 이제 후반부부터는 리더의 인성을 어떻게 키우는가라는 이제 그 대제목인데 이거를 약간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시간을 조금 아꼈으면 좋겠는 게 다양한 사례들이고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는 그러니까 사례입니다. 사례. 아 이런 거다.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짧습니다. 오히려. 근데 저희가 준비한 거.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는 짧긴 한데 어쨌든 이런 인성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인성을 어떻게 보면은 이 뭐 발달시키는 그런 것도 이제 노하우도 가르쳐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제 방법들이 나와.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사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그 사례를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영화 봐야 되는데 다 앞에고 다 사건을 다 말해버려. 그렇지. 그러면은 이 책을 사실 이유가 이 책을 읽으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방해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는 안 독서의 갔으면 방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짧게만 커버하고 가겠습니다. 자, 개인의 인성을 넘어 집단의 인성으로라는 이제 챕터입니다. 문화는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다. 문화는 조직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문화는 매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반영한다. 프랜시스 헤스바인, 미국 걸스카우트 연맹 전 총재.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는 조금 다시 한번 사전에서 검색해봤거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번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행동 양식, 그다음에 우리가 얻어낸 산물들이지. 그런 그래서, 것을 문화라고 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문화는 한 명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힘이 파급력이 있잖아요. 그 3.1절 아시죠? 만세운동. 3.1 만세운동이었나요 그때? 3.1절. 3.1 만세운동.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고 그때. 약속한 시간에 빵 해서 문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렇게 단체로 해버리니까 풍습 그거는 그치. 이제 문화가 예를 들면 언어, 종교, 풍습, 학문, 예술, 제도 이렇게 다양한 정부 그게 있는데 그 시대에서 갈팡질팡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2월 뭐 25일만 해도 우리 그냥 일본에 좀만 이제 해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만하자. 이제 합리화를 하면서 세계화 아니냐. 받아들이자 쟤네들을. 해서 그런 움직임도 물론 있었을 거고. 부역할 수도 있었는데 부역이 어떻게 보면 쉽잖아요.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으면 되거든. 너 오늘 철수 영인의 집에 가서 우리한테 이렇게 문화적으로 좋은 점 설명하고 와. 알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3.1절의 그 계기를 통해서 전 국민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잊고 있었던 맞네. 우리 잠깐만 문화를 다시 그러면 그때 문화가 하나 만들어진 거지 그때. 다시 만들어지는 거야. 애국하자. 다시 애국하자. 이렇게. 개인을 넘어서 그래서 집단 인성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때 3.1운동 떠오르더라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존슨은 살짝 우리가 살짝 터치는 해봐야 되는 게 왜냐면 존슨 얘기가 너무 많이 존 존스 아닙니다. 존 존스 심지어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야. 왜 보시는? 그러니까 존슨 요 위기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게 이제 타이레놀 만드는 회사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로션 아닌가요? 이거 무슨 로션 있지 않아? 존슨. 그치 그 로션 있었던 것 같은데. 존슨은 이제 타이레놀을 만드는 이제 엄청 큰 제약회사잖아. 근데 1982년도에 타이레놀을 복용 중이던 환자가 이 시안 화물 중독이라는 병으로 7명이 사망을 하셨대. 알고 보니 존슨 잘못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일단 그때 당시에 기업의 시장 가치가 막 10억 달러 이상 떨어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지. 그때 당시 1조면은 뭐.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존슨 매일매일 10억 명의 사람들이 10억 명이면 거의 지구 인구의 뭐 6분의 1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잖아. 근데 이때 1982년 사람이 더 적으니까 더 많은 그렇지. 근데 고스키는 지체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안 화물 위기가 벌어졌을 때 위험에 빠진 것을 바로 이 다시 읽겠습니다.
161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위에.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 위기의 대응력 추진력 무엇입니까? 오늘날 존슨앤존슨 자사 제품으로 매일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난다. 시한화물 위기가 벌어졌을 때 위험에 빠진 것은 바로 이 엄청난 고객 가치였다. 고스키는 집착하지 않고 대답을 주었다. 대답은 명료했으며 신의와 그의 인격이 그대로 묻어났다. 우리는 신뢰하고 우리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헌신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982년 이 사진은 금전적 역량에 대해 결코 질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전적. 돈. 이 사진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익스트림 오너십이죠. 고객과 회사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이 그 펀드멘털, 이 근본적인 거를 이제 하지 않고서는 돈적인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고객님들에 대한 우리가 그 위로가 절대 되지 않는다.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곳에 이제 가치를 집중시키기 시작한 거죠. 대중이 기대하는 대답도 신뢰 회복을 우선하는 것이었지만 금전적 결과에 집중하면 고객이 원하는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가치가 높고 진실성이 높은 기업은 조직의 가치를 손익보다 우선하며 고객과 직원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곧장 치르려 한다. 이러한 가치 철학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바로 이들의 신조이다. 존슨앤존슨만 이제 신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 길어서 조금 다 읽을 수는 없고 이제 신조가 궁금한 분들은 이 책을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신조. 존슨앤존슨은 회사의 으뜸가는 책임이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와 의사와 간호사, 어머니와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이들의 요구를 충족하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가치를 제공하고 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려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고객의 주문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사업 파트너들은 공정한 이윤을 낼 기회를 얻어야 한다. 라면서 존슨앤존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철두철미하게 적어놨습니다. 윤리적인 부분. 여기서 군인은 군인만의 그 길을 진정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갑자기 왜 군인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 존슨존슨이 사기업이잖아요. 그렇지. 사기업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가 맥락이 다 비슷해서 본인이 속한 조직이지. 속한 소식에서 소속한 이제 조직에서 그렇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인성 높은 조직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165페이지 좀 읽어줄래? 여기 위에 스포여서 읽지 않는 게 좋을까? 오케이. 아니 그래서 넘어갈까? 말고 여기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 우리. 이거 책에 안 나오는데. 그럼 그 비슷한 사건을 이제 빗대서 설명해 주세요. 삼성에서 과거에 이건희 회장님이셨을 때인가 시대가 전자제품을 만들다가 불량률이 좀 있었다. 그거는 너무 유명한 거라서 이러죠.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그거 대형 싹 다 모았대요. 다 태워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존슨앤존슨의 위기를 극복한 거랑 똑같은 비슷하죠. 위기 극복법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삼성 제품이 계속 불량 나니까 믿지 않은 거야. 이제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변명되고 뒤에서 막 그 이제 없애려고 그 막 증거를 조작하고 이게 아니라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재산이잖아요. 생산된 제품이. 그렇지. 그걸 진짜 모아서 수십 천억인가 수십 백억 가치를 그냥 태워버렸어 불로. 그때 이후로 막 도약해가지고 이제 진짜 기술의 삼성이 된 거잖아. 오늘날에. 근데 그때 계기로 혁신적으로. 근데 고객들이 그때 삼성이 저렇게 불량률 때문에 자기 제품들 태워버릴 정도다. 그때 막 태운 게 애니콜 휴대폰이었나? 그랬을 거야. 애니콜이었을 거야. 근데 그거 보면서 거꾸로 돌아선 게 아니라 거꾸로 그 불량률이 높았던 스마트폰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렇지. 응원하기 시작하고. 와, 저 정도면 진심이구나. 신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하셨었나? 그때 당시에 그 하셨던 그 이제 제스처, 어떤 그 행동이 어떻게 보면 신뢰를 회복하는 난 기회가 됐다고 생각해. 이 조선조선은 약간 맥락이 비슷해요. 좋은 예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어디 커버를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 조금 스포를 안 하면서. 다 스포야. 근데 스포여서 이거는 어차피 이제 리마인드 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리스너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슬슬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 앞에서 우리가 인성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사례들을 다 이제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일반론을 얘기하는 것만 한번 읽어볼게.
178페이지에 네. 조직 문화 만들기. 리더들이 인성과 긍정적 관계를 포용하는 풍토를 확립할수록 조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그 익스트림 오너십이 기억나? No bad team, no, only bad leaders. 리더의 중요성. 나쁜 팀은 없다. 오직 나쁜 리더만 있을 뿐. 그렇지. 존슨 앤 존슨의 신조는 대기업이 자사의 가치와 신념과 규범과 목표를 어떻게 공개하는지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다. 인성 수준이 높은 조직들은 이러한 가치와 신념과 규범과 이것들을 확실히 충족시키는 구조와 실천과 정책 방침과 절차로 뒷받침한다. 철두철미하게 이러한 어떤 그 가치 신념 규범들을 일단 세우고 조직 문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 그렇지. 근데 나도 요즘 써먹어요. 그래? 써먹 스킬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팀이 나도 있잖아. 그렇지, 회사 그렇지, 다니다가. 그렇지. 나 항상 요즘에 말버릇처럼 하는 거. 내 퍼포먼스가 아니라 나는 이제 무조건 팀을 위해서요. 그렇지, 그렇지. 무조건 팀이야. Put your team above yourself, above your ego. 너의 자아보다, 너 자신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진짜 진심이야. 오너십이죠. 예. 진짜 진심이거든. 그렇게 해야만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렇지. 진짜. 그래야지 팀이 이겨야지만 네가 이기는 거잖아. 근데 거꾸로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야, 개개인이 다 능력치를 빵빵하게 때려잡아가지고 얘도 퍼포먼스 내게 하고 얘도 쥐어짜면은 그럼 팀의 성과 다 나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는 거 이 책에서. 그렇지. 익스트림 오너십도 그게 아닙니다. 익스트림 오너십도 그게 아니고. 그 마차 있잖아, 마차. 근데 왜냐면은 자기만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버려. 그렇지. 얘는 지 혼자만 이기려고 하는구나. 얘는 배려가 없구나. 사람들이 무슨 그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팀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까 전에 3C를 실천하는지 넌 3C를 실천하려고 하잖아. 요즘 그게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지. 그게 시너지 효과가 되어서 리더십이 되고 그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팀이 된다는 거야. 아까 전에 하려던 말이 있었는가? 마차. 마차. 말을 다 한 뒤에서 막 열심히 때려서가 아니라 그 말들과 진짜 하나로서 교감하고 이제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만 그 마차가 제일 빠른 마차가 될 수 있다. 좋습니다. 때려잡는 마차가 아니라. 그렇지. 아니면 옆에서 말이랑 같이 달리는 것이 네가. 솔선수범 배려. 이건 농담이었습니다. 배려 같이 끌어. 괜찮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가 미시적으로도 접근해 볼까? 조직이 아니라 이 조직에서 미시적으로 우리 가족, 와이프. 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도 빗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와이프한테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 우리는 과연 왜 어떤 자아로 살고 있을까? 어떤 이고로. 그래서 가훈이라고 있잖아, 과거에. 저희 집도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고운말을 사용하자. 우리 집 가훈 무시하는 거야 지금? 대부분은 그쵸. 대부분 당연히 이제 고운말을 사용했는데 내가 말했잖아. 이 책을 사상적이나 인격적으로 인성적으로 미리 이제 디스플레이 돼 있으신 분들은 뭐야 이럴 수 있다고. 고운말을 원래 쓰시는 분들은 그게 왜 가훈이야 이럴 수도 있다고. 근데 말에서부터 이제 그 사랑이 시작되지 않나라는 그때 그런 화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그래서 오랫동안 그 고운말을 사용하자가 저희 가훈이었습니다. 좋은 말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너희 집은 가훈이 뭐였어? 우리 집은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 자, 그럼 하고 싶으면 뭐로 할 것 같아? 엄마 방에 뭐 걸려 있었는데 그거는 믿음, 사랑, 소망인가 뭐. 근데 그 가훈이 아니잖아. 그럼 네가 만약에 가훈을 만든다고 하면 뭘로 하고 싶어? 나는 지금 뭐 그게 뭐 약간 여유롭게 세상을 예쁘게 바라보자.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신념이거든. 여유롭게 세상을 예쁘게 바라보자.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관망 능력인데 나는 관망 능력을 좀 키우고 싶어요. 개방성이랑.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방성은 너 근데 엄청 좋은 것 같아 형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항상 뭐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새로운 걸 들으려고 하고 시도해보려고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 형한테도 내가 좋은 인성을 배우니까. 그렇지. 나도 니한테 배우니까 서로 배우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발전하려고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하고 있고 이 팟캐스트 통해서 또 지금도 많이 발전했지만 또 더 발전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잖아. 그 인내심과 조급함이 약간 있어요. 이제 팟캐스트를 이렇게 촬영하는 걸 봐도 살짝 나올 수 있어요. 나의 조급함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가훈을 여유롭게 예쁘게 세상을 바라보자구나. 그래야
그래야 조금 손해도 봐주고 배려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여유가 있어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리더 보면은 여유가 있거든. 그렇지. 항상 여유가 있지. 편안해지지 마음이. 그 중대장이 우리 만나면. 그렇지. 딱 그런 느낌이지. 약간 사람이 바빠 보여요, 여유 있어 보여요. 엄청 이제 릴렉스 되어 있고 직장이 없는 여유로워 사람 보이시지. 같아. 직업이 없는 사람 같아. 그렇지. 너무 편안해 보이시지. 그렇다고 뭐 직업에 충실하지 않나? 그것도 아니지. 아니야. 최고의 프로페셔널한 군인이시지. 내가 생각하는 한 최고의 프로페셔널한 군인이셨지. 근데 모습은 어때? 근데 엄청 릴렉스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다이커럼이야. 그렇지. 능력과 인성과 삼씨를 겸비하셨지만 또 사석에서는 여유로운 모습. 그리고 언제나 그 부하들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지. 어쨌든 항상 부하들이 뭔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론 업무적인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일상적인 거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중대장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나 진짜 중대장님과 함께 중대장님이 하면은 또 이 Y를 항상 설명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스타일이시거든.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항상 모르면은 물어봐 Y를. 중대장님 왜 해야 돼? 이러면 이건 이렇게 해서 그게 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은 예를 들면 어떤 교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긴 해. 이런 식으로 Y를 설명해 주시고 하니까 100% 신뢰할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너무 그런 부러워. 나도 이제 준장님이랑 가까이 지내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이제 막 핸드폰이야 이게. 여보세요. 맞아.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만나 또 그러고 있어. 아, 확률상 흉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야. 바쁘고 열심히 사는 건 맞아. 근데 어떤 사람은 맞아, 진짜 맞아. 바쁜 거 우리가 알아. 근데 모임 때 핸드폰 꺼버려. 아, 그렇지. 안 봐. 이야기에 왜? 집중하는 거지. 우리 지금 이 모임이잖아. 좀 뭐 소중히 하는 거지. 문제 발생되면 어때? 단 뭐 영업하거나 어떤 고객을 상시로 응대해야 되는 직군이나 보안업체에서 일한다거나 보안업체 갑자기 언제 보안이 뚫릴지 모르잖아. 그런 다급한 경우는 당연히 어쩔 수가 없지만 조금은 넘어갈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이런 극단적인 뭐 꺼놓는다던가 이렇게 한번 본인을 이제 디테치하는 거지. 그렇지, 상황에 그렇지. 따라서 그런 것도 여유자. 디테치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대단하네. 디테치. 그래서 좋고 팟캐스트를 들으니까 그 말 많이 쓰시더라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있는 자신과 그치. 자신과 자신의 생각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 3인칭 관점에서 마치 3인칭 관점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자신의 자아의 흐름이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게 바른가 옳은가 너무 급한가. 이 상황을 즐기고 내가 여유가 있나. 없는가. 그러니까 이 상황을 즐기는가. 그렇지. 그러니까 안 즐기는 거거든. 그것도 사실. 디테치 해야 되거든 사실.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이제 일로 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삶을 구성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하다 얘기를 다 백그라운드 그 정보까지 듣고 보니까 너의 그 가온이 좀 더 새롭게 다가오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그럼 타임테이블 다시 짜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그렇게 살기 싫으면 그렇게 살기 즐거우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본인 만족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 정리를 하고 뒤에 전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디? 그 뛰어난 인재를 뽑는 법 방법론 이거 안 할까요? 그거는 방법론이잖아. 그래서 나는 그것보다는 10일까지 가버린다고? 잠깐만 11 9 잘못 말했어. 형이 어디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9해 그러면은 9를 하고 근데 9만 말해봐. 9만 해도 난 4시간 걸릴 수 있어. 마음 먹으면. 뭐 항상 뭐 실현이라는 기회
중요하긴 하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해. 방법론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러면 간단하게 각 챕터에서 뭐를 다루는지만 설명을 해드릴게. 그러면. 그래서 왜냐면 내가 그게 리더를 안 키우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야. 본인만을 키우거나 리더의 내가 그래 지금. 그래서 상황이 이게 다 공통되지가 않아서 그건 맞는 말이야. 그 방법론을 다 다루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짧게 각 챕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만 짤막하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게. 리스너분들 어떻게. 인성의 힘이다 보니까 내 인성에 관련된 거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건 맞는 말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조직 관리에 대한 나오고 리더십은 또 조금 이제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성우의 의견이 그렇다면은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 일단 어차피 근데 우리가 이 중간 이제 전반부에를 좀 집중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일단 각 챕터가 그러면은 이제 7챕터와 8챕터가 어떤 내용인지만 짤막하게 형이 설명을 해도 되겠나? 오케이. 왜 여기는 설명을 해주고 이 정보와 기술 습득이 필요하신 분은 책을 사시는 좋겠어요. 오케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일단 그 7챕터는 인성이 뛰어난 인재를 뽑는 법입니다. 사실 뭐 그 성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관리자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읽으면 더더욱 더 이제 뛰어나게 이제 그 아랫 사람들의 이제 리더십 있게 지휘를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이제 웨스트 포인트에서는 어떻게 이제 리더를 이제 예를 들면은 챕터 7에서는 조직이 인성이 뛰어난 인재를 뽑는 방법론에 대해서 다루는데 뽑는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실 수 있어서 오케이. 근데 그건 맞는 관점인 것 같아요. 총 4가지 단계로 이제 나누는데 뭐 1단계에서는 뭐 조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파악하고 이제 그 어떤 특징의 조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각 조직별로 스타일이 다르잖아. 그렇죠. 뭐 군인이면은 나라를 지켜야 되고 경찰이면은 시민들을 보호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기업체이면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비영리 단체이면은 봉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 각 조직별로 그런 조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최상의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론도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이 부분 읽어보시면 좋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에 필요한 인성을 또 이제 함양시켜야 돼. 그 이제 인재를 뽑아놨으면은 인재를 뽑아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필요한 인성을 키워줘야 되고 그것까지 이제 조직의 책임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런 인성을 교육했다고 해서 100% 이런 사람들이 완벽해지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인생 결함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우리는 그것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눕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챕터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 읽어보면 좋으실 것 같고 8챕터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인성의 씨앗이라는 챕터입니다. 이 챕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감명 있게 읽었던 부분이 이제 3가지 요인, 인성을 형성하는 요인이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멘토링이 필요하대. 근데 어떻게 긍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중대장님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멘토링을 받아서 이런 책까지 이제 그 오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멘토링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뭐 조코 윌링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다음에 또 조코 윌링크는 똑같이 자기 인생의 멘토는 데이비드 해크워스라는 그 미 육군 미스터 인펜트리라는 이제 그 미 육군 이등병에서부터 이제 들어가가지고 About Face라는 책을 쓰신 그분이 자기의 인생의 멘토라고 해. 근데 실질적으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 돌아가실 때까지 언젠가 팬으로서 계속 이 책을 진짜 몇십 번, 몇백 번 왜냐면 몇 년 동안 매일 밤 읽었다고 하니까 읽었다고 하지만 결국 항상 그 좀 이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이제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감사하고 책을 매일 통해서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있다가 어때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그 멘토 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은 건 멘토들도 실제로 봐서 술 한잔 먹으면 책과는 또 다른 또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책은 그 사람이 최고의 컨디션과 최고의 이고를 다 넣을 수 있을 때만 글을 썼기 때문에 글이 1, 2년 안에 써진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람보다 오히려 육체를 따라가는 거기서 것보다는 그 관점에 주목을 한다고. 책으로 재밌는 놈이구만. 그 오버페이스 그것도 비슷한 개념이라 않을까. 막상 오버페이스 쓴 사람들랑 만나서 술 한잔 먹었더니 이 사람 술주정뱅이인 거야. 술을 먹으면 안 되고 차를 먹어야지. 그러면 꼰대였던 거야 알고 보니까. 저거 덩치 믿고 까불주마. 좋고 당황할 수 있어.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 3가지 요인만 짤막하게 설명할게. 멘토링이 필요한데 이제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멘토링. 예를 들면 이제 헬스는 이제 PT 선생님들이 있잖아.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 인성에도 멘토링이 필요하다. 인성의 PT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거지.
책을 통해서 또는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장님께 이제 배웠고 뭐 이런 주위에 이제 인성 높으신 예를 들면은 뭐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당의 수녀님들이나 뭐 신부님들이나 절의 이제 스님들이나 이런 인성이 주위에 높으신 분들을 찾아가지고 멘토링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긍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기술인데 이제 역량을 키워주는 이제 커리큘럼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기회. 리더십 기회는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 된다. 이거 근데 내가 영감 받았어요. 어떤 영감? 리더십 기회. 내가 이거 팀에 복귀해서 나중에 써먹을 거건데 내가 이제 리더 엄청 최상위 리더는 아니에요 팀에서. 그럼 나는 이제 팀원들과 얘기를 해볼 거야. 그 부탁을 드릴 거야 위에 분들한테.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리더 기회를 많이. 진짜 좋은 것 같아. 물론 다만 이제 개방성이 없으신 리더인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서 어떤 분들이 내가 이 모든 걸 겪고 올라온 사람인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부족한 리더를 따라보는 것도 뭐 예를 들면 회사 신입사원이야. 신입사원 따라보는 거야. 시행착오 겪어보는 거지. 나 알면서 겪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봤을 때 오히려 더 아까 전에 폭발적인 시너지와 좋은 팀이 조직이 이끌어질 수도 있다. 그 배려와 소통이잖아. 그렇지. 인성이고. 그런 것도 그리고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능력도 커지고. 그 우리 나는 이게 기억나더라고. 우리 그 훈련 받을 때 돌아가면서 그 리더를 했었잖아. 후보생 때나 아니면은 뭐 그 이제 임관을 하고 나서도 그지. 근데 그게 나는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몰랐어 사실. 지휘와 명령하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리더를 해봄으로써 그치. 그때 뭐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긴 했지만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난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굳이 소대원 그때 치기 어린 생각으로 이제 굳이 병사들이 아닌데 소대원들이 아닌데 굳이 동기들을 지휘해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깊은 방법론이 담겨 있었다는 거. 근데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내가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책을 읽었었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제가 대대장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는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좀 뒤로 빠져 있었거나 이랬잖아. 그러니까 술과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면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구나. 그때 리더를 돌아가면서 하는 게 리더십 기회를 한 명 한 명에게 부여한 거였구나라는 게 난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딱 그때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만약에 근데 이거 생도분들이 읽으시면 들으시면 우리 팟캐스트를 아마 생도분이 들으실까 우리 팟캐스트? 아니요. 근데 혹시나 들으시면 다들 제가 대대장 생도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책은 근데 진짜 생도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 거의 뭐 그냥 딱 맞춘 그냥 어떻게 보면 인성 바이블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경찰학교 이제 입학하신 그렇지. 아니면 소방학교에 입학하신 분들이나 리더라는 건 정말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방법론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론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 의미까지 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흥미진진한 거는 책을 구매하셔서. 자 그래서 그렇게 요 챕터가 끝나고 이제 9번째 챕터는 실현이라는 기회까지만 저는 이제 커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현이라는 기회는 성욱이가 한번 커버를 해줬으면 좋겠어. 좀 어떤 이제 네가 감명 있게 읽었던 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실현이라는 기회.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요즘 니체가 대유행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뭐 유튜브나 이런 곳에 뭐 니체나 아니면은 뭐 그 쇼펜하우어 이런 분들이 요즘 그 역주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이 조던 피터슨 교수의 이 책도 대한민국에서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 결국에 근데 우리도 진짜 공감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느꼈잖아. 근데 이렇게 요즘 들어서 이제 2024년도 이 최첨단 시대에 와가지고 이 AI에 대해서 운운하는 시대에 와가지고 갑자기 니체나 쇼펜하우어가 역주행하는 걸 보면서 역사는 역시 돌고 돈다. 사람들의 역시 근본적인 이 관심사와 고뇌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좀 하고 싶은 거는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미 육군 야전규범 세계 2차 대전 기간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했었잖아. Other than death, all failure is psychological. 죽음만 아니라면은 모든 실패는 우리 정신력의 차이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생각 차이다라는 게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랑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의미라고 나는 생각했었거든. 갑자기 이
그 문구를 딱 읽자마자 난 그 교범의 그 문구가 딱 떠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가 시련에 어떻게 맞닥뜨리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또 이 챕터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종류를 또 나눠주시기 때문에 한번 커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하다가 이제 좀 정리해놓은 거 있으시면 그걸로 진행하셔도 돼요. 오케이. 너무 좋은 말이 앞에서 나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말에 이제 빌리면 인생에서 확실한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뿐이다. 텍스. 하나 더 보태자면 시련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시련과 난제들을 마주한다. 제가 얘기했죠. 파동이라고 인생. 반드시 시련 옵니다. 반드시. 근데 뭐도 오죠? 시련도 오고 업도 오죠. 업도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근데 10년 동안 한 번도 업이 안 왔다? 그럼 진짜 거대한 파도 같은 업이 옵니다. 때로 시련은 예상치 못하게 등장하며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버린다. 예측할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는 시련도 있다. 역경은 우리의 행복감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가 회복 탄력성과 성장으로 역경에 대응하면서 삶의 시련으로부터 뭔가 배우고 더 강해질 수도 있다. 니체의 말이 암시하는 바가 그것이다. 과거에 어떤 그 사례를 봤어요. 아버지가 범죄 이력이 너무 많으셔요. 두 아들이 있는 거야. 한 아들은 나는 절대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서 술도 안 먹고 이제 올바른 의사의 길로 가는 사람 아들도 있고 한 아들은 그걸 이제 반면 교사를 삼지 못하고 이제 그대로 비슷하게 이제 망했어. 어차피 이런 아빠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내 인생은 종쳤어. 이번 가족은 망했어. 막 살아버려 막 이렇게. 그래서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있잖아. 나 왜 나왔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거는 여기 위에서 예상치 못하게 등장하며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조던 피터스 형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혼돈이죠. 그걸 내가 중심을 다시 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회복 심지어 이제 회복 탄력성조차 없는 거지.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내가 그 시련을 맞닥뜨린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거야. 정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의 속담도 있죠. 여기서 책에서는 부러진 뼈는 더 단단하게 붙는다. 이제 여기서부터 영감을 얻기 시작한 거지.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길게 되니까 짤막하게 진짜 짤막하게 이제 한 두 장 되는 걸 이제 종합해버리면 이제 캐슬런 장군, 이 책의 저자시지. 캐슬런 장군이 이제 시찰 도중에 이제 그 아주 능숙하고 프로페셔널하게 후배들에게 교육하고 브리핑하는 4학년 생도를 만났어. 근데 그가 바로 어느 한 프로그램의 출신인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이제 인성 실패한 그 이제 생도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바로 퇴학 처리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이 앞전에서도 조금 다뤘었는데 이제 그 찬스를 주는 거지. 그렇지. 근데 어떻게 멘토가 붙어서 그래서 그 멘토가 어제 성호이가 이제 그 편지도 읽었지만 그 생도의 멘토는 이제 육군 장교가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이제 상당한 수준의 반성과 내면 성찰을 요구한대. 그러니까 진짜 막 반성문 써. 그래서 반성만 하는 게 네가 왜 인성 실패했는지 반성문 써.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왜 인성이 실패했고 왜 인성이 중요한지 Y부터 다시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 멘토도 짬밥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 걸 다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생도를 이제 갱생시키겠지. 그래서 방법론과 이제 과학적인 요소가 적용됐다고 이 책에 쓴 저자가 말씀하셨잖아요. 메주스 박사랑. 근데 그렇게 한번 이제 프로그램을 거치고 갱생되어서 정말 옛날에는 인생 실패를 일으켰던 사람이지만 오히려 정말 훌륭한 인성으로 또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3C를 보유한 상태에서 돌아오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줌으로써 국가에는 엄청난 재산이잖아. 이런 인적 재산이잖아. 이런 친구들이 이런 유망한 이제 장교가 되고 나라를 지켜주는 인적 재산들을 그렇게 한 번에 내쳐버리면 기회를 잃을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또 한번 이렇게 되살려오는. 그래서 실패 경험 뒤에 오는 체계적인 멘토링은 생도들의 인성을 성장시킨다.
인간은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 실패 덕에 결국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조직의 정책 아래서는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이 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247페이지에 역경의 4가지 결과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그 그래프가 있는데 성우이 한번 설명해 줄래? 첫 번째 역경의 4가지 결과. 다 결과가 다른 거죠. 그렇죠. 예. 첫 번째 회복 탄력성 결과가 있어요. 역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다시- 반응을 하는지. 물론 역경이 하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게 흔히 이제 전쟁 참전했다가 이제 전쟁에서 이제 돌아오신 전역군인들 못 돌아오신 분들 계셔요. PTSD라고 하죠. 그치. 근데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다시 일상생활을 음. 하시는 분들은 회복 탄력성이 있으신 거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장애가 해버린 경우죠. 장애는 회복이 솔직히 불가능해. 왜? 팔이 잘려서 왔거든. 그렇지, 그렇지. 회복할 수 없잖아. 근데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 근데 그게 정신적으로는 또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정신과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이제 장애가 디소더라고 해서 이제 정신적인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PTSD나 아니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 외상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약물 남용을 비롯한 다른 심리 문제들이 전투를 치른 뒤에 생길 수 있고 이들은 의료 및 심리 치료를 통해 대처해야 된다. 그러나 참전 용사들의 85%는 이러한 병리적 문제를 겪지 않는다.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지. 겪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극히는 아니지. 조금 그러니까 보통 전쟁은 참여했다고 100명이 참여했는데 100명이 다 PTSD를 겪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85명들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야. 회복 탄력성에 의해서. 근데 85%에서도 하나로 또 나뉩니다. 회복 탄력성뿐만 아니라 성장해 버려. 그렇지. 이게 최고의 그 형태죠. 근데 여기서 조건은 발전하는 거죠. 근데 조건은 여기서 강인함이야. 나 그 생각이 했었어.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종을 방금 맞았군.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조건은 성장. 그러니까 엄청난 그때 부하들을 잃었을 때 그 심리적인 타격이 엄청 컸는데도 그때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는 여기에 나온 그 군의관 출신 그분 있잖아. 이게 여기서 나오지. 육군 준장 론다 코넘 분처럼 이제 그 강인함이 있었던 거지. 근데 그 강인함을 통해서 성장까지 해버린 거야. 어쨌든 이 론다 코넘 그 준장 분은 이제 여군으로서 이제 군의관으로 나가셔가지고 이제 사막에 이제 전쟁에 참전했는데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그 강간까지 당하고 이런 그 이제 고문을 겪고 엄청난 고통에다가 이제 교전 중에 이제 많은 부하들이 그러니까 팀원들이 목숨도 잃고 그런 곳에서 전정 포로에도 보냈다가 이제 다시 생還해서 오신 거야.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난 멋있더라고. 여기서 그가 대부분 강조하는 점은 극도로 힘든 경험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경험이 그에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야. 강인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이시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은 그 경험이 나를 어떻게 바꿔놓은지 질문했다. 내 대답은 근본적인 변화는 전혀 없는 듯하다는 것이었다. 정말 철과 같은 강인한 멘탈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 어떤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이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나 얼마 전에 진짜 깜짝 놀란 뉴스 기사를 봤어요. 뭔데? 스페인 부부가 세계 여행 중에 인도에서 강간을 당한 거야. 남편 앞에서. 7명의 인도였나? 인도인. 인도에서 흔하잖아, 외국인 상대로. 그래? 자꾸 그거는 이 자꾸 그 축구 선수 이강인 성 얘기하면. 그거는 내가 보기에 인도인 분들이 우리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어. 근데 거기서 나와요. 스페인 그 부부가. 어쨌든 얘기해봐. 그거 사고를 겪고 끔찍한 사고인데 그거 어떻게 됐어? 스페인 부부가 밝혀요. 인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다. 그렇지. 그런 일을 겪었는데 결말은 뭔지 아세요? 뭔데? 다시 이제 세계 여행 남편과 시작할 것이다. 그렇지. 와, 여기서 회복 탄력성이 아니라 그분은 내가 보기엔 강인함이야. 이 강인함. 강인함 또는 성장이야. 성장. 성장은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역경과 시련을 겪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거기서 충격을 받았지만 거기서 그치. 쭉 떨어지면은 그대로 장애가 되는 거고 그대로 가면은 강인한 사람인 거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은 회복 탄력성인데 여기서 떨어졌다가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래프 형태는 성장인데 이게 최고의 이제 형태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거 너무 강해. 나는 사실 입장 바꿔봤어. 내가 이제 와이프랑 뭐 여행 가다가 안 좋은 일 당했다. 나는 진짜 풍비박산 날 수도 있겠다. 내 이고가. 와, 그래서 얼마나 강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특정 인성 강점은 공격을 받거나 자연재해를 겪고 살아남거나 치명적인 질병에서 살아남는 상처 뒤에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한 일부 사람들은 영성, 감사, 친절을 비롯해 광범위한 인성의 강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에서 역경이 마음의 강점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같은 연구에서 메슈스 박사는 전투의 시련이 추가한 강점들, 구체적으로 팀워크, 용기, 정직 등의 강점을 키운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시련들이 이런 팀워크, 용기, 정직들에 대한 강점을 오히려 키운다는 거야. 맞아. 끈끈해진다는 거지. 그 결과들을 모두 합치면 역경은 6가지 도덕적 덕목의 전체에 걸쳐 인성의 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역경을 통해서 인성이 오히려 성장한다는 거지. 우리는 외상 이후 장애보다 성장이 더 흔히 나타나는 결과라고 주장하는 바다. 봐봐, 그러니까 PTSD를 겪는 사람들보다 이 박사님들이 연구한 결과는 성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야. 역경과 시련을 겪어서. 그러니까 역경 시련 겪었다고 전부 다 PTSD 겪고 이렇게 장애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는, 이겨내고 극복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야. 나는 여기서 조금 이게 감명 깊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역시 살면서 중병을 극복했거나 또 다른 주요 외상을 겪은 사람들을 알 것이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재작년도에 수술을 했었죠. 그 결혼 전에 그때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이 생겼거든. 삶에 그 경험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물어보라. 이들은 자신의 경험 덕에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최소한 일부는 그럴 것이다. 저 자신을 포함한 일부의 사람들이 정말 너 좀 이렇게 인생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해야 되나? 삶의 페이스, 진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거든. 큰 병을 앓음으로써.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요 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커버를 하고 싶어요. 아 그래? 여기까지만 딱 했으면 좋겠고 이제 충분히 전달이 저는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1시간 지금 반 정도 하고 있는데 3편에 걸쳐서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커버 전달 그러니까 메시지 전달. 그래서 이제는 잠깐만, 근데 그 올바르게 승리하다는 해야 되지 않나? 올바른 승리까지. 이거는 왜냐면은 이게 결말인데 거의 끝에 결말인데 이것까지 우리가 다. 그러면은 진짜 간단하게만. 그 다음에 이제 예기치 못한 난관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그 이제 챕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뭐 인성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조직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진짜 방법론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그런 팁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욱이 말처럼 그 책을 구매해서 보시는 거를 이제 좀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하신 분들이 읽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 11페이지에서는 승리를 하되 어떻게 승리하라? 올바르게 승리하라. 이거는 그렇지. 근데 왜냐면 이게 중대장님께서 그 우리한테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고 명예롭게 승리를 하는 말을 그 저번에 우리가 리더십 레슨을 받을 때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 그럼 마지막으로 요것만 할게. 이 책에서 최초에 우리가 하이픈에 대한 얘기를 그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16. 당신이 남기고 싶은 유산은 무엇인가? 한번 읽어줘 볼래? 네가? 이 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묘비의 하이픈이 무엇을 대변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긍정적인 인성이 없다면 교육이나 직업이나 성취나 업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성의 힘에 관해 더 많은 걸 알게 되었기를 바란다. 인성은 신뢰의 근간이며 신뢰는 리더십의 기반이다. 위대한 사람들은 이러한 진실을 잘 알기에 배짱과 지성과 마음의 힘을 단련하며 자기 삶을 견고하게 구축했다. 이러한 강점은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난관을 맞대면서 극복할 뿐 아니라 성공하는 데 필요한 갑옷이다. 위대한 조직 또는 긍정적인 인성을 조직의 이익을 위해 최우선으로 삼는다. 요컨대 긍정적인 인성은 개인과 조직이 이기는 데 필요한 힘, 무엇보다 올바르게 이르는 데 필요한 힘을 제공한다. 여러분의 묘비에 긍정적인 인성을 남길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 영감 얻었습니다. 여기서. 저도 그렇습니다. 예. 좀 여운이 좀 진하게 남더라고. 올바른 인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긍정적인 인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두가 다 어떻게 이 맥락에서는 이제 비슷한 것 같아.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이 명작인 이 책 12 Rules for Life랑 이 인성의 힘이라는 책이 결국 사람은 태어나고 죽잖아. 근데 그 안에서 너는 어떤 삶의 의미를 찾을 거야?
물어보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 거기서 인성의 힘에서는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주셨고 12 Rules for Life에서는 12가지 법칙으로 나눠준 것뿐이지 일맥상통하는 공통되는 부분이 엄청 많고 또 다른 예시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이 책은 그 12 Rules for Life라는 책은 어떻게 보면 임상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자기가 태어나고 나고 자라면서 겪었던 과정이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육군 소위로 임관해서 그 이제 장군에 이르기까지 이제 오랜 세월을 이제 현직에서 일선에서 경험하신 장군님과 그리고 심리학자가 같이 공동으로 집필한 거기 때문에 또 다루는 부분도 사례도 엄청 광범위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나는 딱 요 마지막 챕터를 보면은 결국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고 싶은가라는 그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나는 9번의 실현일기 말씀하세요. 그에 대해서는 이제 9번 얘기를 한번 해봐. 그만. 나는 이제 계속 위로 관점에서 이걸 접근했었어요. 이 책을 위로? 위로 영감. 음. 내가 얻은 큰 영감은 그래서 근데 9번에서 마무리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나는 이 9번이 마지막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사실. 아 그래? 실현이라는 기회. 아 오케이 무슨 주대장의 말씀, 실현의 시간을 극복하고. 그렇지. 승리하자 올바른 소리 올바르게 명예롭게 승리하자. 그지. 근데 계속 나오는 9번에서 나오는 실현. 이거 아픕니다. 형님은 9번에서 크게 영감을 못 얻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실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니지 나도 많은 실현이 있어. 그거는 우리가 팟캐스트 1화를 보면은 다 많은 실현이 나옵니다. 그렇긴 한데 나의 그전 정도가 아니야. 2화인가? 하여튼 근데 지금 리스너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랬던 적이 많았고 이게 예기치 못하고 이게 예기치 못했다라는 거는 이제 내가 준비할 그런 뭐 기회조차 없었고 그리고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시련을 이미 지금까지 계속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단 대부분은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부잣집 화목한 가정 같아도 진짜 시련이 없이 정말 평온하게 사는 집은 1%도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1%가 뭐야? 아예 없지 않을까? 실현이 없는 거의 삶이라는 거는 없지 않을까? 모든 사람에게 실현이 있지. 더 사람은 행복할 거야. 겉으로 뭐 인스타그램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행복한 그치. 시간만 올리거든. 가장 인생에서 그 찰나 같은 순간에 그 행복한 순간만 딱 캡처를 해가지고 그 순간만 심지어 그 포토샵이라는 기능까지 활용해서 행복한 시간을 올려. 근데 그것만 보고 산다? 불행해지지. 그러면. 유튜버 막 300만 구독자가 있어. 와, 저 사람 진짜 맛있는 거 저렇게 먹방 찍으면서 300만 명이면 돈 쓸어 담겨 한 달 몇억을 버는 거야 막.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다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마지막으로 짚고 싶었냐면 위로를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까 말했잖아 회복 탄력성뿐만 아니라 성장을 해버리자고 우리가. 형이 말한 just one step forward.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시련을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왜냐면 살아있잖아. 그렇지. 마음속에 뼈저린 몇십 년의 아픔이 있더라도 Still alive.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이제 시련의 시간을 극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면 되고 극복 못할 시련이 있어요? Other than death, all failure is psychological. 그렇죠. 죽음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죽기 전까지는 매일매일 회복 탄력성까지 왔다면 이제는 성장까지 한번 가보는 네 가지 중에서 그게 최고 단계잖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강하시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강한 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강인함은. 그래서 더할 나위 없습니다. 한 걸음씩. Just one step forward. 형님 얘기 듣고 나도 이제 비교가 없어지니까 머릿속에 망상적인 비교가 없어졌어. 내가 누구보다 더 잘 나가야 된다는 비교.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당연히 생기고 시야가 넓어져요. 좋은 것 같습니다. 삶을 또 곱씹어보고 삶을 바라보는 법정 스님이 말씀하시는 삶은 바라봐야 된다 라는 것처럼 성욱이도 그렇게 발전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걷고 삶을 나는 약간 걸음으로 표현하면 걷고 있다 이제는. 아 진짜 좋은 표현인 것 영원히 같은데. 뛰기만 했는데. 어디서 들었니 그 표현? 아니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스포츠카 350도로 500km 밟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이렇게만 보입니다. 그렇지. 이렇게만. 경주마처럼. 다 경주마처럼 찰나만 보이고 주마등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우리가 걸어보면 이게 이렇게 다 보였던 거야. 아 좋습니다. 우리 걸읍시다 조금만 여유롭게. 네. 핸드폰 좀 내려놓고. 좋습니다. 우리 자신을 느껴가면서. 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인성님 잘 전달됐을까요? 우리가 진짜 미약하지만 이게 또 중대장님이 추천해주신 책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군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좀 기압이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이걸 커버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체 제대로 들었다. 나 이거 읽으면서. 그렇지. 하체 그러니까 풀렸어. 이게 전신 운동이야. 전신 운동이고 이게 전신 운동이고 이게 이제 하체 운동이야. 네가 적절한 비유를 들었는데. 진짜야.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한 곳이 아프지 했는데 인성이 아픈 거야. 대퇴 사두근이랑 막 이제 대퇴 이두근이 이제 거의 뭐 스쿼트를 이제 막 뭐 200kg 치는 것처럼 이제 200kg 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 쓰신 분이 80이 넘으셨잖아요. 그렇지. 예상하신 거야. 야 하나만 조져. 그렇지. 다 못 잡아 얘네들 어차피. 또 나중에 또 이제 뭐 어떤 책을 커버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몇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 이제 뭐 등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그 대흉근이나 이제 삼각근 쪽으로도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용적인 목적으로 가슴도. 뭐 그렇지. 그러니까 대흉근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키워야 되는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슴 대흉근, 그 다음에 삼각근 이렇게 푸시데이에 다룰 수 있는 근육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광배근이나 승모근 이런 것 쪽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가끔은 뭐 비계도 가져올까? 뱃살? 뱃살은 지금 커팅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좀 그래. 네, 커팅 중입니다. 정진하는 쪽으로. 네,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신 완료. 교신 끝.